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은 이미 제 채널에 올라온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과 유사한 책이다. 30권 중 15권이 겹치지만 15권은 새로운 경제학 책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마다 추천서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로운 경제학 책을 읽는 설레임은 정말 특별하죠. 경제학의 중요한 업적을 다룬 15권의 책도 매우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15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선한 통찰과 지식도 기대가 된다.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을 유튜브에서 청취한 구독자라면 겹치는 책은 저자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설명되는지를 느끼며 읽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1장.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1. 애덤 스미스 국부론 1776년 성서 1의 가장 위대한 책의 탄생.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경제학은 국가 정책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살던 300년 전의 세계에는 경제는 있었지만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 경제를 운영했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여 무엇이 국가를 왜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귀족, 지주, 상인 계급 등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국가 정책에 영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가의 부를 위한 전체 관점이 아닌 지역적 관점에서 때로는 모순적이거나 상충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럽 국가들이 단순히 금과 은이 많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라고 여겼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국민을 동원하는 오늘날 군대와 달리 돈으로 직업 군인을 사서 전쟁을 치르던 당대 군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부란 곧 금과 은이며 이를 위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만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중상주의라고 한다.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착취한 스페인이 낙후된 국내 산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당대 군주들에게 무역이란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세상의 부, 즉 금과 은은 한정돼 있으며 내가 얻으면 경쟁자가 잃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럽 각국은 군비를 증강하여 무역로를 보호하는 한편 무역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값비싼 향신료와 금, 은광을 찾아 공격적으로 식민지 확장에 나섰다. 이렇게 중상주의는 대외적으로 국가 간 충돌을 불러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궁핍을 불러왔다. 군주는 나라 밖으로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과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고 국민들은 근검 절약을 강요받았으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경제는 제자리걸음했다. 한편 국가 안으로 귀금속이 계속 유입됨에 따라 물가는 상승했고 이는 상인과 지배 계급을 제외한 모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이런 중상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였다. 18세기 영국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입각해 사회학, 문학, 수학과 과학 등 여러 사상과 발견이 쏟아져 나오던 계몽기였다. 이런 계몽사상가인 스미스가 보기에 중상주의란 사상이라 일컫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저 상인을 비롯한 경제적 기득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해 내놓은 어불성설 꾸러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뿐 아니라 당대 열강들의 군사, 외교, 식민지 확장 등 모든 국가 정책은 중상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아직은 너무나 원시적이었다. 스미스가 참고할 선행 연구도 변변치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초 개념과 경제 지표도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했다. 그럼에도 그는 경제학 기본 개념들의 정의와 상호관계를 직접 정립하고 조세 제도부터 무역 정책까지 국가 경제를 총망라하여 국부론을 출간했다. 오늘날 경제학 고전이라 여겨지는 국부론은 250년 전에는 모든 기성의 이론을 뒤엎는 극단적 도전이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천동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회전한다는 지동설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는 어떻게 경제학의 아버지가 되었나? 국부론의 원제는 국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로 이는 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한다. 스미스는 이 책의 초반부에서 부란 무엇이며 무엇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는데 이는 이어지는 내용의 논리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 설명한 후 당대 영국의 경제 정책이 국부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대안으로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의 전반부에서 분업을 통한 생산력 증대야말로 국부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는다.
발전된 국가일수록 생산활동의 분업이 고도화되며 이는 보편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핀 공장의 예시를 든다. 10명 남짓한 일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생산할 때는 각자 20파운드 남짓을 생산하던 것이 과정별로 작업을 나눠 분담하자 생산량이 수천 파운드까지 뛴 것이다. 이처럼 스미스는 분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제조업, 농업, 상업 심지어 예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분야에서 효율화가 진행되면 곡물과 망치부터 술과 사치품까지 사회의 모든 상품이 풍부해지고 모두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보기에 분업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다. 문명 이전부터 인간이 자신의 직업에 특화하여 생산한 물건을 물물 교환하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분업의 정도가 시장 규모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골에서 대장장이는 연장만 생산해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대장장이가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한다 해도 연장을 사줄 인구가 부족하며 연장이 팔리지 않으면 직접 만들지 못한 생필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분업을 위해서는 인구뿐 아니라 지리도 중요하다. 무역은 결국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대규모 분업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차가 아닌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유한 중심지는 바다나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분업 혹은 무역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가치의 매개체, 즉 돈이다.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 고기로 바꾸고 싶어도 푸주안이 이미 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빵사는 푸주안에게 빵 대신 돈으로 고깃값을 지불하고 푸주안은 이미 충분한 빵 대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살 돈을 벌게 된다. 돈은 분업을 통해 자원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이다. 스미스가 돈의 기원과 역할을 밝히는 이유는 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이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당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금과 은이었는데 스미스는 이는 결코 귀금속이 높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금이 곧 돈이 된 것은 쉽게 변질되지 않고 녹이거나 나누기 쉬워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의 실질적인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스미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라고 답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자를 유인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업과 혁신을 가속화한다.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생계를 위해 즉시 소비되고 나머지는 다시 생산을 위해 투자될 것이다. 스미스는 이 과정이 반복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생산 자본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즉 국부란 금고 안에 쌓인 귀금속이 아니라 곡물, 기계, 그리고 선박 등을 만들어내는 총체적 생산 역량이라고 바로잡은 것이다. 이어서 스미스는 자신의 이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한다. 그가 갑자기 과거로 회귀하는 궁극적 이유는 통치 제도가 국부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가 보기에 농촌이 먼저 부유해지고 그 다음 도시 제조업이 부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이는 식량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도시가 먼저 부유해졌으며 농촌은 도시에 부가 쏟아져 나온 후에 부유해졌다. 스미스는 이 원인을 도시의 시민과 농촌의 농노가 가진 법적 지위 차이라고 보았다. 중세 유럽에서 봉건 귀족들은 넓은 영지를 소유했지만 실제로 땅을 일구고 관리하는 것은 하인과 농노들이었다. 이들이 성실히 일해도 그 대가는 영주들이 가져갔으며 귀족들은 이렇게 축적한 재산을 군대와 사치를 위해 썼다. 게다가 토지는 군주가 가신에게 하사한 것으로 장남에게 상속될 뿐 거래는 불법이었다. 이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얻는 길을 차단했다. 반면 도시의 사정은 농촌과 달랐다. 중세 국왕들은 귀족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국왕이 도시 시민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 권익을 보장해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 창출될 수 있었다. 낮은 세율,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시민들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누릴 수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부흥을 낳았다. 또 도시에는 농촌의 잉여 생산물을 받아들일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생산 특화, 즉 분업을 촉진했다. 스미스는 국부론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부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은연중에 반복한다. 노동의 대가가 나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때는 개인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값싸고 질 좋은 생산품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개인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이끄는 힘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스미스의 또 다른 명저 도덕 감정론에서 더 명시적으로 다뤄지지만 국부론을 암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부에 대한 원리적 설명에 이어서 스미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다룬다. 그는 먼저 당대 열강들의 보편적인 정책 기조였던 중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18세기 영국의 무역 정책은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총력전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다양한 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 스미스가 보기에 이는 무역, 즉 국제적 규모의 분업을 막는 행동으로 국부 형성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 정책으로 아무리 금을 쌓아 올려봐야 금이 그 자체로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정의한 부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능력이었다. 쌓아놓은 금은 그 자체로 식량처럼 누구를 먹여 살릴 수도 기계처럼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중상주의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미스는 말 그대로 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무역 장벽은 향신료와 같이 생산력 증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치품을 파는 상인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말려 죽이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린다. 그는 중상주의적 무역 장벽은 결코 국부를 증대시킬 수 없으며 단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처럼 편파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에 압력을 행사하는 독점 상인, 대금업자, 협동조합과 기업 집단을 비판한다. 이들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수혜받으면서 동시에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무려 250여 년 전 스미스의 주장은 21세기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는 높은 정부 지출을 통해 혁신 산업 안의 스타트업들을 대거 지원하며 국가의 수치적 부를 늘려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혁신 산업 내 스타트업들은 생산이 아닌 중개를 위한 플랫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중개 플랫폼은 그 자체로 누구를 먹여 살릴 수도 기계처럼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도 없다. 실제 생산하지 못하는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미 250여 년 전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국부론이다. 스미스의 정책 조언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단연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 열강들은 식민지 수탈을 의도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는 막대한 국방 지출을 야기했다. 특히나 이 책이 출간될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의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한 해였다. 스미스는 이 반란에서 역으로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무역 파트너이자 충성스러운 동맹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높은 세율과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식민지를 쥐어짜는 대신 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유무역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민지 미국은 본국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무역을 통해 서로가 번영하리라 예측한 것이다. 250년 전 책이지만 아직도 배울 게 있다. 국부론이 뉴턴의 프린키피아, 다윈의 종의 기원과 공유하는 특징은 후대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이다. 국부론 이전의 세계에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이론적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역적 이해에 기반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짜맞춘 설명이 난무하던 때 스미스는 예리한 통찰로 경제 발전을 설명하고 이 이론을 응용한 정책 제도까지 제안한 것이다. 국부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생산 역량이라는 그의 발견은 왜 근대 세계를 영국이 제패했는지도 명료하게 밝힌다. 당대 최강의 나라는 신대륙을 발견하여 막대한 금은을 축적한 스페인도 아니었고 비옥한 토지와 인구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조직한 프랑스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유시장을 받아들인 영국이 세계 질서를 확립한 것이다. 국부론은 꽤 난이도 있는 전문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출간 즉시 매진됐으며 영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데이비드 흉, 액턴 경, 에드워드 기본과 같은 당대의 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국부론의 입지는 출간 다음 세기에도 이어졌는데 마르크스 또한 자본론을 집필할 때 그의 책을 긴밀히 참조했으니 고전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고전이 탄생한 셈이다. 국부론의 이론적,
논리적 빈틈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후대의 학자들이 나온 한편, 스미스가 직관으로 짚은 부분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기도 했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학자들뿐만이 아니다. 출간된 이듬해 영국 정부는 국부론에 나온 세제 정책을 바로 위반했으며 이후에도 영국 총리들이 그에게 중대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국부론의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되 자국 내의 잠재성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산업, 즉 유치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응용안을 내놓기도 했다. 스미스는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기도 하다.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수식에 어울리는 전 지구적 식민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다. 이 와중에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무역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파격이었다. 동시에 그의 선고안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시기 미국은 독립전쟁 중이었는데 스미스는 이를 소요사태라고 과소평가하면서도 식민지 미국의 독립은 결국 필연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제국이 될 것이며 영국은 미국과 함께 번영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를 아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언처럼 맞아떨어진 내용이다. 스미스의 주장대로 대영 제국은 정복 전쟁과 열강 사이의 경쟁으로 점철되던 식민 시대를 뒤로하고 제도 문화와 경제권을 공유하는 영연방이 됐다. 물론 스미스의 주장이 순식간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번영을 누리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스미스의 국부 레시피는 만국에 적용된 듯 보이지만 이와 같은 국제 무역은 제로섬 논리에 기반한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 이후에나 실현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었습니다.